안녕하세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장 정두희입니다. 네, 오늘 그 라이브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미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진행하는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입니다. 기술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가들을 모셔서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시간입니다. 오늘 테마는 AI와 바이오, 특별히 이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깊은 분 중 한 분이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최윤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맡게 된 최윤섭이고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관련 분야 혁신이나 뭐 트렌드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제가 DHP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최 대표님과 함께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좀 이 시장 현황을 먼저 짚어보고 또 그 최 대표님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얼마 전에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전망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면은요, 2020년에 전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1,52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7년이 되면은 5,080억 달러 정도로 한 18% 정도의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4,300억 정도니까요. 이 2020년 시점에 디지털 헬스 산업은 한 35% 정도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분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바일 헬스, 그리고 디지털 헬스 시스템, 헬스케어 분석, 텔레 헬스케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바일 헬스의 시장이 현재 가장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클 것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요, 원격 의료와 관련 있는 텔레 헬스케어가 한 3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요, 글로벌 시장의 2027년까지의 성장률이 18.8%였는데요. 국내 성장률은 한 15.3%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할 때 9점 만점으로 했을 때 5.4점 정도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텔레 헬스케어는 4.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자, 하지만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 헬스케어 그 기술 기업과 또 스타트업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시장의 성장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최 대표님과 함께 좀 이 분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국내 헬스케어의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면 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방금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 구분하시는 범주라든지 그 조사하셨던 방식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을 뭐 글로벌을 비교하는 그 방식들도 보면 저는 그 기법 자체를 별로 믿지 않는 편이어서 그 되게 매크로한 레벨에서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헬스케어를 얘기할 때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디지털과 헬스케어에 융합된 분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든 뭐 스마트폰 모바일 앱이든 원격 의료든 뭐 블록체인이든 등등 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들이면 디지털 헬스케어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중에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목받게 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산업적인 분야가 지금 많이 한국이든 글로벌이든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텔레 헬스케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넘어서 가지고 비대면으로 뭘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좁은 의미의 원격 의료이든 혹은 디지털 치료제이든 뭐 홈 트레이닝 같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든 뭐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한국과 미국을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세부적인 분야로 이제 그게 분야의 섹터이든 아니면 기술의 세부 분야이든 뭐 사업적인 분야이든 그런 것들로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한데요. 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투자 회사고요. 아까 설명 잠깐 짧게 드렸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만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전문 투자사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뭐 벤처 캐피털이든 엑셀러레이터든 뭐 프라이빗 에퀴티든 자산운용사든 다 이제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22개 정도의 초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 분야를 보면은 뭐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되게 메디컬 쪽으로 깊게 가는 부분부터 포함해서 의료 인공지능이나 VR 활용한 것들,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은 이제 명상이나 뭐 간병인, 뭐 탈모, 반려동물 헬스케어 등등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도 제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헬스케어 분야가 사실 굉장히 넓은데요. 그중에서 디지털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요? 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중에서 왜 디지털이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초반이라서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업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원래 이 분야 전공을 했었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 분야로 제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원래 공대에서 컴퓨터공학하고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 때부터 그 두 가지를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박사도 이제 사실 제가 박사 하거나 할 때 사회에 나올 때만 해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그런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산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이 바이오와 컴퓨터공학 이 융합되어 있는 분야에서 제가 박사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서울대병원이나 등등 거치면서 계속 이제 IT와 바이오, 헬스케어를 융합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트랜지션을 해가지고 이 분야를 되게 한국에서는 되게 초기에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의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감을 하실 텐데 의료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다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야, 그러니까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들은 이미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혁명이 이제 많은 큰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켰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나 사업적인 기회나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죠. 의료가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본격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특히 저희 분야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주 큰 전기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튼 이제 또 속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빨라진 상황은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이 의료라고 하는 게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혁신들을 저희가 조금 더 촉진하고 싶은, 더 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의료계나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업적인 기회도 저희가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분야가. 조금 제가 좀 오신 분들을 제가 이 상황들을 보아하니 저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분야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야를 왜 좋아하냐?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최 박사님께서 그 초창기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작하실 때부터 제가 박사님을 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예. 좀 나오시기도 하셨고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잘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이제 하시는데 최근에 투자하시는 기업 중에서 좀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투자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가 있나요? 저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저희 22팀 모두 기대주고요. 아마 그 몇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 단계나 아니면 기업 가치로 가장 많이 발전된 것이 이제 그 3빌리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이번에 C 펀딩인가 B 펀드 C를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천억이 넘었는데 그 유전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희귀질환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첫 번째로 제가 투자했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아마 아실 만한 기업이 메디히어라고 하는 원격 진료 회사,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원격 진료 앱을 출시했었던 회사도 저희가 투자한 팀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멘탈 헬스나 코로나 블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 마보라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도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 팀들이 아니면 이제 저희가 또 당뇨병 환자 아마 계시면 그 닥터 다이어리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서는 당뇨병 환자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시는 앱도 있고요. 그런 팀들이 아마 조금 아실 만한 기업들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혹시 뭐 의료인들이나 지금 질문들을 보아하니 뭐 계속 수가 얘기 이런 거 나오시는데 그 저기 뭐냐 그 의료인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시면 또 아마 아실 만한 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 중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기술적인 발전도 더 빨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목받는 기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술이 있고 또 특히 발전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기술로 설명해 드려야 할지 서비스로 설명드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비대면이죠. 제가 아까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컨택을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와 환자와의 컨택 혹은 환자와 환자 간의 컨택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의 컨택을 줄이고서 의학적인 가치나 이 건강 관리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원격 진료이고요. 사실 원격 진료는 지금 그 헬스케어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체 산업 분야에서 이 팬데믹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분야를 꼽으라면 예를 들면 줌 같은 것도 꼽힐 테고 그 이외에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그런 분야가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격 진료가 특히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처음 허용돼 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던 그런 분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료 숫자나 아니면 그 퍼센티지 전체 진료가 차지하는 이제 비중을 따지면 굉장히 마이너했습니다. 한 10%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게 역전돼 가지고서 작년에 뭐 한 절반 정도까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꽤 높은 수치로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규제나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되어 가지고 나온 결과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 부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좀 계실 텐데요. 그 영어로 하면은 이제 디지털 테라픽스라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VR 콘텐츠나 뭐 챗봇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보시면 특히 팬데믹에서 굉장히 가치가 큽니다.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팬데믹에서는. 한 가지가 이제 음 일단 비대면이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이 팬데믹 말 그대로 팬데믹이기 때문에 인구 전체 수준에서 어떤 헬스케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population 레벨로 스케일러블하게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중에 그러니까 비대면이자 그 인구 수준을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 결국에는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에 아예 가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락다운 걸리면 집 밖에 아예 못 나가니까 많이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만성 질환 환자들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보면은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 치료적인 그 의학적인 밸류를 전달할 것이냐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 비대면으로 인구 수준으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인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이 주목을 아주 많이 받았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마 이 오늘 바이오라고 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바이오랑은 디지털 헬스케어 조금 다릅니다. 분야 자체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응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디지털 기술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뭐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크게 필요한 게 뭐냐면 빨리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신약 개발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더 찾는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선도 물질 같은 걸 찾는 걸 더 가속화한다든지 아니면 임상 시험할 때에도 요즘에 이제 그걸 Virtual Clinical Tri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FDA는 요즘에 그걸 Decentralized Clinical Tria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혹은 임상 시험 사이트에 오지 않고서 원격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도 헬스케어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틈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을 포함해서 또 이제 코로나 감염 진단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진단 키트도 요즘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정확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티클이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백신 여권이 또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가져오는 기술적인 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차별성 이런 이슈들 불러오고 있는데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놓쳤는데요. 채팅 읽어보느라고 질문 한 번 더 말씀해 아, 주십시오. 네. 어, 감염 진단 키트. 사람들이 이제 그 몸이 어린아이는 내가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보건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이 감염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키트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해외 사례인데 국내는 어떤지가 좀 궁금하기도 일단 하고요. 그런 뭐 그 간이 키트가 굉장히 부정확하죠, 지금. 사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지금 그걸 쓰려고 많이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 하고 있는데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네, 여러 이유가 가지 뭘까요? 정확성이 낮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 제가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뭐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 같은 걸 보시게 되면 혹은 뭐 그 소위 민감도나 특이도 그 sensitivity, specificity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높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걸 쓰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비상시국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이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가지고 한국의 혹은 뭐 미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 뭐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걸 뭐 그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정도의 현장에 뭐 이 여건에서 활용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기 뭐냐, 요즘에 보면 한국에도 정치인들이 어디 뭐 노래방 같은 데 그거 간이 키트 설치해 놓고 들어갈 때 한번 찌르고 이런 행 하잖아요. 사이언티픽하게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거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한국에 있는 정책 위반자분들이나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은 좀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조금 딴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어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감염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제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제가 보면 요런 뭐 반지 웨어러블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다 체온 측정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소위 커넥티드 그러니까 스마트 체온계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 통해, 그러니까 체온계를 재면은 스마트폰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데 그 사용자 동의를 구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게 하여튼 되게 한 몇백만 개, 하여튼 굉장히 많이 팔린 스마트 체온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체온계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전역에서의 발열 반응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런 아티클 같은 거 보게 되면은 CDC가 그 감염 질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런 감염 그 발열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미국 전역에서 모으게 되면 그건 실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큰 트렌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은 사실 있는데요. 혹은 이제 뭐 지금 이런 것도 있죠. 어, 컨택,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했던 히스토리를 스마트폰 우리 블루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두 명의 사람이 근거리에 있으면 블루투스로 서로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이 같은 공간 내에 있었다, 이런 것들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한국에는 지금 그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뭐 CCTV 돌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 구글과 애플 모두 그러니까 양대 OS에서 그 기술을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작년 3월 달인가 해가지고서 그런 기술들을 사용자 동의하에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시장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헬스케어 시장이 약간 그 어떤 의료 제도라든지 이런 시장 특성의 독특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또 다른 분야와 다른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좀 독특한 점, 좀 대표님께서 한번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거에 대한 답이 제 1시간 강의인데요.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사실 여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답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의료 체계의 특성이라 함은 일단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헬스케어 소위 말하는 웰니스 분야이냐,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우리가 의료 영역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이나 디바이스를 만들면 의료기기가 돼가지고 규제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은 의료 행위에서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가지고 의료법의 관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건강 관리이냐, 예를 들면 뭐 명상이든 뭐 체중 감량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제 그 의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건강 관리에는 해당되는 그런 분야이죠.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어느 섹터에 속하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엔 그 분야가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의료 쪽으로 해당된다, 내가 만드는 것이 의료기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한국에 의료보험이 몇 개 있죠? 한국의 의료보험이. 이 질문을 사실 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의료보험이 몇 개 있죠? 제가 뭐 대학이나 이렇게 대중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때 뭐 한 이제 한 10개 이상 있다. 손 들어 보시라 그러고 한 다섯 개는 넘는 것 같다. 손 들어 보시라 그러고 그래도 2개는 넘는 것 같다. 손 들어 보시라 그러고 1개 있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개 있다는데 손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 한국에는 가장 특이한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이죠. 단일 지불자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아파 가지고 병원 가게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 없거든요. 그게 당연지정제라고 하는데 우리 뭐 저기 뭐냐 뭐 피부 미용 이런 거는 이제 아니지만 그 이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단 하나의 유일한 의료보험에 모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 많은 병원 이제 우리 뭐 나고 자라시고 병원 가보신 일반인들은 이제 이거 잘 뭐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특수한 의료 시스템 혹은 특히 보험 체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보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와 한국에서 의료 사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큰 차이점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이제 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적 보험이 있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간 보험사들도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자보험입니다. 여러 개의 의료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병원들도 보면은 보험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특정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2개의 상황에서는 이 되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 우리가. 오늘 이제 MIT 테크 리뷰니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결국에 그 기술에 대해 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비급여로 해 가지고서 환자한테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갈수록 그 방향식은 이제 통로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이번 정부의 방향 때문에 지금 결국에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보험 수가를 받아야만 새로 개발한 의료 기술을 이제 돈 받고 팔 수 있는 혹은 이제 어떤 환자든 뭐 그러니까 일단 그 기술을 처방을 했든 뭐 할 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설득을 해야 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국가에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을 설득하면은 돈을 받고 할 수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아주 제약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셨을 때 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기술에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일까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들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뭐 말씀을 드리는 의료 전문가이고 저희 DHP의 파트너 중에도 저희 식약처 계시던 분도 계시고요. 규제 전문가들 다 계시는데 저희 아까 22개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중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건보 수가를 받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22개 중에? 몇 개 있을까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예.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수가를 받아 가지고 BM을 만들게 되면은 사업성이 많이 제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되게 슬픈 현실인데 일단 한국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 오늘 이제 제가 뭐 개인 전문가로서 오늘 온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전문가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수가나 규제에 대한 뭐 개선이라든지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시각처나 심평원이나 뭐 자문위원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네카 가가지고 그 한국보건의료원 가가지고도 이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개인 전문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스탠스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일종의 제가 지금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돈을 제가 운용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 그 펀드 매니저 혹은 투자사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업 특성상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 조건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나름대로 선별을 하실 텐데요.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은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실 텐데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한 뭐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이 분야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스타트업 투자의 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딱히 뭐 추가적으로 고려할 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특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표 역량이든 시장의 크기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춘 팀이 결국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기술은 오늘 이제 자꾸 MIT 테크 리뷰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덜 중요한 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사업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역량이나 차별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이제 워낙 빠르게 바뀌고 소위 말하는 피보팅, 그 사업 모델이나 사업 영역 같은 거를 마이너하게 혹은 메이저하게 아주 많이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스타트업이 저는 이제 이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그 실험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체도 계속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정 기술을만 가지고서 그 기술 주의분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오히려 되게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두 개의 스타트업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봤을 때 기술 드리븐으로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해야겠다 이런 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치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훨씬 더 사업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 더 선호하게 되죠.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팀들도 기술 드리븐으로 이제 일단 내가 뭐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공대의 그 출신이지만 좋은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쓸 데가 있을 거야. 뭔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하고서 시작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난관에 이제 봉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겠지만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잘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원격 의료 시장이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 세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업 기회가 특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원격 의료에서 사업 기회라. 일단 원격 의료 자체를 조금 그냥 이제 시장 트렌드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기회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혹시 여기 이 분야의 뉴스를 조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지금 최근 뭐
1, 2주 이내에도 엄청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시장이 다이나믹해지고 혼잡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 어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질문에도 아마 텔라닥 같은 기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텔라닥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원래는 70% 정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이고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이자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었는데 그런 기업이 작년에 이제 뭐 리본고라고 하는 또 다른 원격 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14조 원 주고서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큰 빅딜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시장이 그 아주 큰 빅 플레이어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뭐 병원들이나 아니면 EMR 전자의무기록 하는 대형 EMR 기업이나 보험사나 아니면 월마트도 이번에 원격 진료 스타트업 인수하면서 뛰어들었고 그래서 보면 이게 원래는 원격 의료만 하던 그 되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아주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이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독립적인 분야인데 지금은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큰 이제 보험사들도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약간 빅뱅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지금 올해의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르고 앞으로 이제 올해와 내년도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텔레닥을 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요즘에 어떻게 아시냐면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시면서 그 한국에 있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 작년인가 순매수 5위 안에 드는 미국 기업이 텔라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실 텐데 아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최근 며칠 동안에 주가가 엄청 한 절반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존이 이 분야에 진출을 한다고 이제 밝히면서 그 텔라닥이든 기존에 여러 가지 있던 원격 진료 회사들이 지금 되게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되게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되게 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이제 특히 미국 같으면 이번에 마스크도 벗고 하시면서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되면은 원격 진료에 대한 뭐 주목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AI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아주 중요한 드라이버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이슈가 나오면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게 이 데이터, 특히 이 개인정보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참 계속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왔습니다. 현재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 업계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어디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데이터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기술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문제도 예.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개인정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가 한국에 잘 정의가 되어 있냐? 안 그렇죠. 혹은 의료 건강 정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법적인 정의가 지금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거의 제 기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 정보는 건강에 대한 정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의료법에 보시면은 거의 순환 정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혹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모든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이죠. 근데 이제 모든 의료 정보가 개인 식별 정보 혹은 개인 민감 정보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일단 그 정의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결국에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둘 다
100% 충족시킬 수는 없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역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극대화하면은 이제 활용도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있다고 봤을 때 보호를 극대화하면은 활용도는 0이 되는 거고요. 예, 활용을 완전 극대화하게 되면은 보호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둘 다 높일 수는 없어요. 예. 보호를 높이면 활용이 줄어들고 활용성을 높이면 보호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느 중간에서의 사회적 합의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보면 특히 한국에 보면 이런 논의들을 했을 때 이제 그 보호와 활용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불가능한 논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사실 법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뭐 데이터 3법이니 요즘에 뭐 저기 마이 데이터니 마이 헬스웨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도 기존에도 사용자 동의를 구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절한 비식별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되게 정의를 하기가 한국에서는 잘 안 되어 있는데 여튼 우리 뭐 그런 그 의료 데이터를 쓸 때에도 적절한 비식별화와 IRB 승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시각처에 의료기기 인허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인허가 받은 게 제가 알기로 한 70개 넘어가는데 그 70개들이 보면 다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허가 받은 경우들은 모두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칙들을 잘 지키고서 한 것들이라고 이제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의료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칙을 지키고 디벨롭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합의점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합의점이라는 것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또 과거에는 굉장히 좀 엄격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국회든 어디 뭐 전문가 토론회든 가게 되면 결국에 모든 토론의 결론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거를 쓰는 이유가 그 자리에 면피용으로 많이 쓰죠. 면피용으로. 국회의원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고 끝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이끌어낼 것이냐? 민간에서 할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나 정책적으로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그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당연하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수혜를 입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당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보는 쪽은 어떻게 우리가 그 보상책이나 다른 동기부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의 정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소극적이고 합의를 우리 타다 사례 같은 거 보시면 보통 합의를 이끌어낼 때 그 이제 보수적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지금까지 한국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특히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분야들이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실 텐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같은 거, 정책의 방향성 같은 혹은 우선순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결국엔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뭐 짧게나마 정부에서 좀 그 해야 할 어떤 방향을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이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 어, 사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제 책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책에도 마지막에 보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뭐 생존을 위한 10가지 제언 뭐 이런 챕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10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냥 정부가 정부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분야에서. 특히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그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외부적으로 하는 바하고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통령 그 선거 그러니까 에서도 보면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뭐 혁신 성장이니 뭐 인공지능 대한민국이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타트업 유니콘 뭐 20개인가 30개인가 만들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가지고 했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적어도 저희 분야에서는 뭐 미국에서 그 유니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들 한국에 하면 거의 다 불법이고요. 혹은 수가 못 받아가지고 사업 모델 안 나옵니다. 혹은 이제 뭐 인공지능 대한민국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우리 아까 70개 뭐 80개 그 식약처 인허가 받은 것들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지금 받는 것이 몇 개 있느냐? 예, 한 개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가 받을 수 있는 게. 그 수가 기준이 너무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런 뭐 4차 혁명이니 무슨 뭐 이런 뭐 혁신이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이 구현되는 방향을 보면은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한 쪽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뭐 이건 비단 이제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기술 분야, 혁신 분야는 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부가 겉과 속이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오늘 기술 얘기하러 와서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결국에 정책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랑 동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의료 기술 같은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정책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국은 우리 정책이 보장성 강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혹은 이제 기술 혁신보다는 혹은 산업적인 의료라기보다는 복지로서의 의료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어떤 기술의 어떤 촉진이라든지 혁신은 조금 미루자. 그 우선순위 좀 낮추면서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쪽 가겠다 하면은 이제 저는 그것도 뭐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 기술을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은 근데 이제 혹은 이제 우리는 혁신을 하겠다 하니까 약간의 비효율과 국민건강보험의 낭비와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혁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우리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은 보수적으로 하고 건보는 이제 과거와 변함이 없으니 그거는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그 부분은 네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청중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박상효님의 질문을 한번 좀 대표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 실효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플 와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 밖에서 해당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웨어러블은 디지털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디지털 치료제 지금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요거 그러니까 규제적으로는 정식 용어는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디지털 치료 기기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그 CMD여야 돼요.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여야 되고 예를 들면 애플워치 자체가 혹은 웨어러블 자체가 의료기기면 그냥 하드웨어 의료기기로 가는 거고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앱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범용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상시험 민간 기업 뭐 글쎄 요거는 이제 그리고 임상시험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임상시험 설계는 지금도 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떤 식으로 저 디자인할지, 예를 들면 대조군 같은 거 어떻게 짤지, 저 아웃컴을 뭘로 볼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뭐 기존의 논문들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인허가단에서 임상 연구하는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거 뭐 탐색 임상, 허가 임상 같은 거 하시면 임상 시험 자체를 시각처에 임상 시험 하는 것 자체를 시각처에서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요즘에 면제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세들이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전문기관, CRO 같은 전문기관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이 스폰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수행하는 것 자체는 아마 그냥 일반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의료기관이나 CRO 같은 데서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허가 용 임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 분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질문도 있네요. 국내 의료 관련 규제를 고려할 때 현재 의료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보다 환자 보험사의 비용 또는 의료진의 시간, 수고를 덜어주는 쪽에서 우선적인 사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의 스케일업에 유리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도 함께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탑다운식의 접근인데요. 저는 사실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는 사실 있는데, 실제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실무로 투자를 하면서 기업들이랑 많이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찍어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런 접근 방식이 맞는 방식인가 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 의료 서비스를 대체한다. 뭐 대체하는 게 아니면 의료인의 시간 수고를 덜어준다. 글쎄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의료진의 어떤 수고를 덜어주는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 구체적인 걸 물어보신 거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바텀업으로 이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그걸로 창업을 했을 텐데, 그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가 이거를 되게 어떤 뭐 프레임워크 짜가지고 되게 미스하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이미 많이 이 분야의 고인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알고 있는 것들에 갇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박스 밖에서의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가 스타트업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저는 뭐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이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낼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탑다운으로 잘 못 보기 때문에, 혹은 보는 것보다도 저희 뭐 소위 전문가랍시고 하는 사람들의 분석을 뛰어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분야. 저는 이제 이건 또 뭐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더 선호하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게 이제 뭐 국내에서의 스케일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외 시장의 스케일업도 마찬가지이고, 약간 우리가 되게 빠른 실험을 반복해서 돌리면서 소위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봤을 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해외 시장으로 스케일업이 더 유리한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발전시키고 또 혁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노력하시는 최윤석 대표님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다양한 최신 기술 아티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룬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바이오의 다양한 면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여러 최신 기술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IU35라고 하는 이 혁신가들, 젊은 혁신가들에게 이제 수상 기회를 주는 이런 행사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크 주커버그나 뭐 세르게이 브린이라든지 레리 페이지와 같은 현재 IT 분야를 이끌고 있는 이 거목들이 초창기 시절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혁신하고 또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젊은 혁신가들을 수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변에 여기에 해당되는 적임자가 있다 하면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 한국판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